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아들 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단호한 결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요, 뭐. 그 뭐라는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때껏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니. 뺏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 엄마 집에 혼자 계신 게 부담이에요.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니?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디고 거기 가면 얼마나 자주 보러 올 건데? 매주? 아니면 명절에만? 서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단 가셔보시고 저희도 바빠서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그래, 결국 그거였습니다. 옆집 최할머니가 그러셨죠.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온다고. 이 대화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후 큰아들 서준과 나눈 대화입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수많은 노인분들을 상담해온 제가 정작 내 노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박미경입니다. 퇴직 후 1년 만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서럽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죠. 그리고 예전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게 되었죠. 평생 노인복지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키게 되었는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퇴직하던 날 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이 귓가를 맴돕니다. 박 선생님, 30년이면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몇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박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이 할아버지는 80세였는데 자식 셋을 키우고 집까지 다 물려줬지만 결국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첫 상담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니 이젠 명절에도 안 와.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빼서 자식 주택 청약 넣어준 어르신, 수술비 대느라 연금 탈탈 털린 할머니, 손주 유학비 보태주고 요양원 간 할아버지. 셀 수가 없었죠. 그때마다 저는 제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그 수첩은 퇴직할 때까지 제 서랍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남들한테 평생 해준 조언을 정작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1년도 안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고 찜질해도 계속 아프더니 결국 의사에게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미경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연골이 거의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남 이야기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수술 후 재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니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자 아들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준도 며느리 혜리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좋아했죠. 그런데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어머니 집 처분하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노인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했던 하소연, 그 눈물, 그 서러움.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노인 상담하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고.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날카로워진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준아,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작은 딸 지순의 집에도 가볼까 해. 서준은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지수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다음 날 서준은 저를 작은 딸 지순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캐리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좁아서 불편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있는데 신경 쓰였을 거야. 제 말에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순애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서준아, 난 아직 요양원 갈 생각 없어. 내가 평생 노인복지 일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지순에 도착 후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사위 민우도 처음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결국엔 인사도 건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문 너머로 지수와 사위 민우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빠네도 있잖아. 왜 우리 집에만?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짐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수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시설 좋은 곳들이에요. 이번엔 딸마저 그러더군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도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피곤해. 그래도 엄마 혼자는 위험하잖아요. 아직 무릎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괜찮아.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간병인을 구할게. 다음 날 아침 서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짐 다 챙기셨어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서준이는 저를 요양원에 데려다 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돈이 부족했지요. 결국 저는 일단 12시간 간병으로 최 씨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일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병인이 자주 바뀌었고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원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아들 서준이 저를 요양원에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원장은 시설을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도 매일 방문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하고요. 시설은 정말 훌륭했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데요? 한 달에 300만 원이요. 거기에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켜준 휴게실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강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상담해드렸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박 선생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빌려 타고 갔는데 다리가 아픈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직원장 씨를 만났습니다. 박미경님, 오랜만이네요.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장 씨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월 18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요양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애 설계였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복지주택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 서준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내니?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엄마, 저희가 엄마를 버리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삿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 지수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역시나 집은 언제쯤 팔리겠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입주 2주 전 서준과 지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나보고 돈 쓸 일이 없다고 하며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저는 30년간 봐온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 거야라는 말 믿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걸 수없이 봤어. 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사할 때 자식들의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됐어. 장 씨가 다 도와주기로 했어.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돈 다 줬더니 이제는 짐 취급해요. 그 말들이 이제야 가슴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연락이 뜸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인 고령자 복지주택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집이 팔려 집값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무장의 설계,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운동했습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져 휠체어 대신 지팡이만으로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아들 서준이는 3개월이 지나서야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와서 보니 엄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